13차시는 패션과 식음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주제를 놓고 보면 약간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패션을 입어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컴퓨터 속 화면인데 어떻게 옷을 입냐. 뒤에 건 더 이상하죠. 먹는 건 여전히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사람들의 놀라운 시도와 또 엄청난 변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이어그램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패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팬데믹 동안 70% 정도의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어떤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회사분들 만나게 되면 농담이 아니라 상의하고 하의가 분리돼서 판매되는 세트가 아닌 경우에 상의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의가 잘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요걸 보게 되면 56.4%. 예. 팬데믹 끝나게 되면 새로운 옷을 꼭 살 거다. 옷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소비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면 뭐 보복 소비 개념도 있지만은 사람들하고 소셜로 어울려져야 되기 때문에 옷을 사겠다. 근데 어떤 옷을 살 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재밌어요. 32.3이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청바지 같은 거 나 덜 살 거다 이제. 좀 차려입고 싶다는 거죠. 청바지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옷에 가깝잖아요. 멋있다기보다. 그러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가면 이제 정말 내가 화사하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 이게 좀 재미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52% 정도,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소셜한 상호작용하거나 게더링을 할 때 옷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나의 어떤 자신감이나 개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뭐 이런 게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인데 여기서 이제 패션은 다 물리적인 옷들이죠. 근데 물리적인 옷 말고 디지털 버전의 옷들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리얼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거 한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피코피시라는 프로그램인데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어떤 거냐 하면 카메라 기능하고 센서. 이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특수한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폰으로 날 찍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아바타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아바타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대부분의 아바타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극도로 유아도에 머리통하고 몸통하고 크기가 비슷한 닌텐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마리오 보면 머리가 이만하고 보면 요만하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페토에서 많이 보는 방식이죠. 몸이 길쭉하고 팔다리 길고 근데 얼굴이 크고 손이 커요. 특히 얼굴하고 손은 사람의 감정 전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얄짤없어요. 그냥 똑같은 너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스캐닝을 해보면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 내 비율이 이래 하는데 진실을 보여주는 건데 왜 진실을 보여주냐 하면 옷을 입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혀보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장에 있는 옷을 3차원으로 스캐닝 해놓고 이걸 3차원으로 스캐닝한 나한테 덧입혀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보지 않고 옷을 산다. 이거 단순한 목적을 갖고 만든 건데 얘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래프. 영국에서 2009년에서 2020년 대략 한 10년에 걸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옷 판매되는 양을 본 겁니다. 점점 증가되긴 하는데 저기 보면 2020년에 뭐 말도 안 되게 훅 올라가죠. 당연히 팬데믹이니까. 이 이후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는 뭐 결정난 건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끝까지 지금 못 바꾼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 유통이에요. 옷은 되게 독특한 분야다. 이건 입어본다라는 거에 대한 만져본다라는 거가 굉장히 크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저게 계속 치고 올라가진 않아도 다시 여기 수준으로 원래대로 확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2020년, 2021년에 19년도 대비 많이 올라가죠. 팬데믹이 만약에 올해 안에 끝난다.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매장 갈 거예요. 앞에 그 다이어그램처럼 또 보복 소비 측면도 있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옷을 만져보고 살 거고요. 그런데 다시 2019년으로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고 다시 약간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이런 메타버스적 도구 때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저 리액티브 리얼리티는 저걸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재미난 실험인데 이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포인트잖아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작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주요 거점에다가 매장을 유지하거나 뭐 대표적인 샵을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해보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반품입니다. 반품. 특히 이제 온라인 옷 사보시면 느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속옷이나 묻는 반품 안 됩니다. 꼭 명시가 되어 있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반품이 잘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가장 신경 썼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면 반품을 안 할까 그거를 이제 주안점으로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뭐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략 그냥 온라인 예를 들어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토어에서 살 때 대비해서는 70% 정도는 반품률이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 80에서 90까지만 가도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 지금보다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예. 저만 봐도 만약에 제가 1년에 옷을 온라인으로 사는데 10벌을 반품한다. 근데 7, 80%란 말은 반품을 한두 개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매장을 다른 경험을 즐기려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늘상 입는 셔츠나 그런 것들은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바뀔 것 같아요, 패턴이. 메타버스에서 느낀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화면에 나오는 저 조그맣고 못생긴 아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더니 길쭉한 마네킹이 됐죠. 이 플랫폼은 로블록스 공간이고요. 로블록스에서 구찌가 했던 구찌 가든 이벤트입니다. 2021년도에도 했는데 참 재밌는 건 이 이벤트를 계속 열어놓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뭐 보름이나 해서 짧게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니까 닫혀 있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찌가 로블록스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앞서 잠깐 나왔던 그 레고블럭 같은 애가 되게 못생긴 애가 그냥 그런 게임 같은 공간 돌아다니니까 별 감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핵심은 여기죠. 이 마네킹인데 이 마네킹에 혹시 뭐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다 안 보이죠? 그냥 백지예요. 백지인데 저는 뭐 패션은 잘 모르지만 벽면에 있는 도안이나 색감 자체가 구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네킹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를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상호작용하는 객체나 그 객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나나 다른 동료의 이 아바타, 마네킹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묘한 경험인 거예요. 네. 패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거잖아요. 난해한 건데 저도 이걸 해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구찌의 감성이 이런 거구나. 좀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뭐 구찌의 옷을 갖고 있거나 제가 가방을 들고 있는 건 아닌데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아, 구찌가 이런 뭔가 감성적인 게 있구나 하는 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이렇게 뭐 겹쳐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모습으로 바깥 공간을 또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메타버스 속이지만 바깥 공간에 나가서 이 모습으로 건물에 들어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같은 공간이 있는데 어떤 투명한 창 같은 걸 통과하니까 나는 패션이 아무것도 없고 아예 정체성이 아예 없는 하얀색 캐릭터로 애기처럼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구찌가 만들어 놓은 가든 공간을 왔다 갔다 해. 그럼 나는 구찌의 감성을 입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실제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패션이 전해줄 수 있는 그 탄생에서부터 그걸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적인 경험으로 잘 표현을 해줬다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옷인데 이런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드레스엑스. 2020년 7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드레스엑스. 일단 누가 이 회사를 만들었냐 하면 지금 시점으로 만든 지 이제 1년 반이 좀 넘은 회사네요. 근데 이 회사 만든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패션 전문가들 2명이 설립한 회사인데 뭐 파리를 비롯해서 프랑스나 뭐 유럽 전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패션계 좀 유명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2020년 7월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재밌는 건 이 옷을 이렇게 앱으로 구매하면 되게 익숙한 씬이죠. 이렇게 옷 피팅되어 있는 거 보고 구매하는 거. 근데 화면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옷을 구매할 때 되게 독특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옷을 사려면 제 사진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옷이 아예 구매가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못생긴 사람은 옷을 안 파는 거냐 얘네가. 사람을 얼평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얘네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이들이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업 비전이나 가치관 설명에 잘 녹아있는데 얘들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저거예요. 1년에 지구에 매립되는 옷이 몇 벌이 매립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패션업계 사용한 통계를 봤더니 1년에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옷이 1000억 벌이라고요. 1000억 벌. 근데 인구가 78억 명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인당 10 몇 벌을 사는 거긴 하죠. 근데 사실은 좀 예를 들어 일부 지역들은 옷을 거의 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달되는 국가에 있는 분들이 1년에 뭐 20벌, 30벌 이상 옷을 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소비하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중에 3분의 1, 330억 벌이 1년 내에 버려집니다. 대부분 이제 소비가 안 되고 버려지는 게 또 그 부분에 많고요. 구매를 했지만 어차피 안 입으니까 버리는 게 많고. 어쨌든 이제 버리는 과정을 이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경,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제3세계에서 이제 흔히 뭐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전자제품 분야에서 이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E-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전자제품을 개도국에서 사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가는데 서류상으로 사가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자제품 쓰레기를 선진국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개도국에 여기서 마치 중고제품 수입하는 것처럼 판매합니다. 근데 사실은 뒤로 다른 돈은 여기 더 주는 거예요. 돈도 받고 쓰레기를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가 작업자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알코올 램프로 녹여가지고 저항 같은 거 뜯어내고 나머지는 땅에 매립하거나 그냥 태워버려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 산업 중에 패션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실 나는 환경에 관심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지난번 친구 뭐 결혼식 때 입고 갔던 옷
그거 도대체 사가지고 몇 번이나 더 입을 것 같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관광지에 입고 갔던 그 화려한 옷, 너 결국 안 입고 버릴 거 아니야. 옷장 안에 못 꺼낼 거야. 제가 사진을 보낸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내면 얘는 이 옷을 저한테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실제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가짜 옷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델이 그냥 평범한 만약에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실제로는. 근데 얘가 이렇게 돼서 옷을 구매하면 이렇게 된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주문은 여기서 실제 돈을 주고 하는데 집으로 택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많은 패션업계 종사자들도 경악을 해요. 이걸 실제 이게 시장이 있냐. 근데 재미있게도 아직까지는 꽤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물건의 수가 수만 종이 넘고요.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요. 전 사실 패션 브랜드 잘 모르는데 이 중에는 꽤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 고가품 브랜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떨 땐 이런 것도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이 옷이 유명한 옷이라고 치면 이 옷을 만약에 매장에서 살라 그러면 한 30만 원 돼. 근데 우리는 이거 한 2만 원이면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일상복이라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독특한 드레스 같은 거. 그거 너 저기 뭐 크리스찬 디올 가서 엄청나게 주고 100만 원 넘게 주고 사느니 여기서 이거 3, 4만 원의 경험을 남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찌 보면 이걸 왜 남길까? 이렇게 남겨서 이거를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려. 허영을 싼 값에 주는 거.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술품 같은 거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들어가 있는 거를 그림으로 남겨요. 이게 실제 이 그림이 사실 가짜인 거잖아요. 가짜 상황. 즉 사진으로 남겼다 뿐이지 그걸 허영이라고 비판할 만한 거는 아니다. 내가 원했던 하나의 추억인데 이거를 친환경적이지 않고 돈을 낭비해가면서 만드느니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게 이들의 사업 모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지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드레스X는 나한테 실제 옷을 입히는 거였고요. 디지털 옷을. 근데 또 아바타한테 옷을 사서 입히는 사람들의 심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애가 맨날 뭐 제페토건 뭐 옷을 사서 입히는데 걔 마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거 지가 입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자꾸 돈을 쓴다. 처음에 2,000원, 3,000원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몇만 원,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막 그렇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특히 엄마가 물어봤을 때 이 얘기합니다. 혹시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인형놀이 안 해봤냐고. 인형놀이 하면 사시사철 똑같은 것만 입혀놓을 수 없잖아요. 바꿔서 입혀야 되죠. 근데 얘는 또 인형놀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아바타는 인형은 내가 여기 있고 나하고 함께 노는 동료거든요. 동료에서 바꿔 입혀주는 거고 아바타는 동료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난 거죠. 내 옷을 안 바꿔 입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페토를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씩 학생들 상담하거나 뭐 기자분들 만나러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만났던 기자님 들어왔는데 오늘 교수님 지난번하고 옷이 똑같네요. 그러면 왠지 세탁가 난 옷을 입고 나간 것 같은 그럼 좀 내가 좀 추레해 보이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옷은 유통기한도 없거든요. 낡지도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험 결과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아바타 옷을 언제 많이 살까? 첫 번째 조건이 동질감을 느낄 때예요. 동질감은 처음에 아바타를 만드는 순간에는 잘 형성이 안 돼요. 이 아바타를 갖고 뭔가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얘가 나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옷을 사고요. 또 하나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페토를 들어갔는데 나 혼자 맵 만들고 나 혼자 놀아. 난 누구랑 거기서 어울리기 싫어. 그러면 그 친구는 옷을 살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가끔 들어갈 때마다 학생을 만나고 들어갈 때마다 기자를 만나면 그건 무조건 협력하는 활동이 전부니까 옷을 자꾸 사게 됩니다. 또는 정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아름다울 때 산대요. 아름다울 때, 예쁠 때. 거기서 판매되는 물건은 제가 앞에 차시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부분, 특히 뇌가 시각적인 부분이 엄청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 무조건 끌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저런 것들이 실험된 케이스도 있어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느냐. 그런 아이템을 보게 되면 크게 게임에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능적인 아이템. 기능적인 아이템 내가 힘이 세지거나 뭐 살아날 수 있거나 이런 거가 있고 하나는 심미적인 아이템. 외형은 장식되지만 기능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롤에서는 저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왜 사람들은 롤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왜 심미적인 아이템을 왜 살까? 그걸 산다고 해서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첫 번째 조건 역시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남과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차별성. 왜냐하면 화면을 보면 내 캐릭터가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뭔가 차별성을 주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 내가 사서 선물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들어보면 내가 남과 차별적으로 보이고 선물도 할 수 있고 눈으로 볼 때 예쁜 거. 이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옷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뭔가 희한한 생태계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옷을 사서 입는 것과 얘한테 옷을 사서 입히는 게 인간의 그 목적, 왜 그걸 하느냐에 대한 목적성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많은 실험들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분야였어요. 사람들이 저걸 왜 소비할까?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이게 그 시쉐이도의 서브 브랜드 중에 하나인 나스에서 만든 NFT 아트입니다. 저게 나온 시기가 2021년 7월, 작년 7월인데요. 쟤네가 저거를 이제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근데 NFT화 시켜가지고 판매했어요. 저걸 화장품을 NFT화해서 판매했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거 바르지를 못하는 건데, 실제 이런 패션이나 자파 브랜드가 NFT를 만드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쓸 수 있는 물건 NFT를 팔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한정판 운동화를 NFT화 시켰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거기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는 나이키 운동화 샀어요. 근데 이게 한정판이니까 비싸. 그럼 보증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증서를 뭐 종이나 카드 같은 거로 만들어 주는데 얘 자체도 위조가 되니까는 보증해 주는 걸 NFT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걸 나이키도 그렇고 롤렉스도 그렇고 명품 기업들이 지금 많이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원천 특허를 나이키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소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뭐 입거나 바르거나 하지 못하는 건데도 NFT가 판매가 돼요. 화장품 브랜드만 봐도 실제 바르지 못하는 화장품들을 발매를 합니다. 패키지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하나에 60만 원. 그리고 60만 원에 뭐 화장품 브랜드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물론 예술적인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NFT가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팔립니다. 시쉐이도도 이 작업을 했지만 뭐 돌체앤가바나, 지방시, 그다음에 샤넬 그런 다른 우리가 아는 또 유용 브랜드들도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화장품이라는 게 계속 소비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이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화장하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굴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색깔을 쓸까? 화장품 쫙 깔아놓고 하는데 넌 그걸 다 쓰니? 근데 다 쓰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로션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미학적인 무언가가 있고 이 미학적인 내가 소비할 때 느끼는 가치를 영구히 보존하는 하나의 미학으로 간직하는 게 화장품에다가 NFT를 결합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국내 뭐 화장품 회사를 만났더니 그 고민하시더라고요. 색조 화장은 뭔가 표현이 되는데 색조 화장은 케이스도 화려하고 색감도 막 다양한데 기초 화장품이 이제 저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뭐 남자들도 쓰는 뭐 로션이나 스킨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색조 화장은 본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초 화장품은 약간 기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았어요. 기능적인 것들은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느낀 기능적인 효용성 이거가 전달되면서 더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 드리라고 뭐 표현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 화장품 같은 거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쓸 때 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서 기초 화장품은 사회적인 소통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색조 화장품은 이런 걸로 화려하게 미술품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NFT 아트를 좀 더 보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클로시아 패션 옷인데 이렇게 되게 화려하죠. 이더리움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옷들인데 싸지 않아요, 그죠? 이거 1.2, 3.5, 7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건 최소한 2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세로. 근데 이 옷은 구매를 하게 되면 여기 써 있네요.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원래는 디자인만 존재하는 버전으로 NFT 심어서 경매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이 디자인이 제 걸로 딱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피지컬을 하나 주긴 해요. 이걸 딱 한 벌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저는 이거 사본 적은 없는데 사봤던 분들의 그 회외 후기를 보면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이 도안을 소유한다는 거는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나만의 NFT 뭔가 저장고에. 근데 이제 옷도 오니까는 이건 이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의 미적 경험이 합쳐지는 자기 딴에 좀 묘한 새로운 소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어려운, 조금 난해한 패션이니까 좀 쉬운 패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나이키가 한 번만 더 해보면요.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NFT 만들고 발행하는 회사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한 배경 왜 인수했을까? 나이키도 직접 그런 작업할 수 있는데 나이키가 NFT를 만들고 이제 발행하면서 얻는 실제 효용 중에 하나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나이키가 발행한 그 운동화와 관련된 여러 개 NFT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구매를 하죠. 그러면 이 구매는 복제된 게 아니라 원본인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거를 저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NFT 자체가 동일한 나이키 도안인데 이거를 그냥 그림을 찍어서 올리면 NFT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키가 정식으로 발행한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이키 이걸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애착이나 관계성이 더 올라갑니다. 일종의 팬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도 보게 되면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술을 샀다라기보다 다른 그 관계사가 만들어 놓은 요 NFT의 팬덤들, 커뮤니티를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만들고 파는 거 이거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될 수 있겠지만 잘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보편적으로
패션업계 입장에서 NFT를 바라보는 분야가 우리가 뭐 명품 업체로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키의 접근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NFT를 너무 비싸게 한정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사람들이 좀 미학적인 걸 즐기게끔 만들면서 그들이 이걸 갖고 남한테 빌려주고 뭐 재임대하고 다시 판매하는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나이키의 물건을 사고 팔고 소비하는 하나의 우리의 소비자이자 우리를 도와주는 공급자 같은 팬덤으로 끌어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실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실의 옷과 얘를 비교해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봅니다. 하지만 얘를 좀 더 대변을 해주자면 이거예요. 이 옷은 입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버리거나 혹시 상태가 괜찮으면 재판매하거나 기부하는 정도죠. 근데 얘는 한번 사죠. 사면 입을 수는 없어요. 입을 수는 없는데 얘는 내가 만약에 이걸 저렇게 뭐 300만 원 주고 사. 근데 소유권을 또 분할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저것도 버리긴 싫어. 갖고는 입고 싶어. 그럼 저거 가격이 몰랐어. 15 이더리움. 그럼 나는 지금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10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5명한테 쪼개서 팔 수도 있습니다. 너의 권리를 맡겨놓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잘 불려가지고 가격을 좀 키워다오.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피규어 장식장이에요. 저희 집 아이들하고 제가 저희 집 사진은 아니고 한때 피규어를 좀 모았었어요. 디즈니 버전. 둘 다 따라하니까는 뭐 여러 가지 모았어요. 여러 가지 공주 시리즈. 저는 공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공주도 많이 모았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모았고 저는 그나마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제가 좋아하는 동화여서 같이 사서 이제 즐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렇게 방의 한켠에 장식장을 놓고서 피규어를 모으는 것과 NFT 아트를 모으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 사실 이 행위도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투자가 발생하는 거죠. 피규어 하나하나 다 꽤 비싸고 특히 도시에 우리가 거주하면 방을 이거 들어가려면 전 그 얘기하거든요. 가구를 주변 사람들이 버릴까 말까 할 때 버리라고 해요, 주로. 왜냐? 공간 면적. 당신의 집이 30평인데 가구가 한두 평 차지하고 있으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게 깔고 앉아있는 몇 천만 원짜리 깔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 면적, 물리적인 면적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사실 엄청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수집을 해서 뭘 하냐? 이렇게 보면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자랑도 하고 때로는 뭐 문제 생기면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런데 NFT를 컬렉션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공간 면적은 전혀 필요하지 않죠.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도 보고 남도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랑도 할 수가 있고 재판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오히려 저게 좀 더 집안에서 혼나지도 않고 유리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해봤던 상상은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 세계의 화장과 옷도 미래에는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금 막 나왔던 거고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어떤 것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맨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오스트리아 회사 사례처럼 내가 그냥 피팅하는 거에도 쓰일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을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무언가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장비가 활성화되다 보게 되면 저는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A라는 브랜드의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고 여기 약간 마커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몸에 BTS의 누군가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저를 보게 되면 슈가가 나오는데 슈가가 옆에 춤추고 다른 멤버가 나와서 같이 액션을 보여주는 뭔가 영상이 나오는 거. 옷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타버스 중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이 일상을 점점점 깊이 들어오면서 나는 지나가다가 강남 사거리에 있는 증강현실판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들 자체가 증강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의 뭐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상황은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광고에 휩싸여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하면 광고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것처럼 나 자체가 또 광고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광고판,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사 경험을 제가 증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동영상을 준비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이 사진 한 장만 띄워놨는데 누군가가 밥을 먹으면서 봤던 장면이에요. 어떤 실험들을 우리가 해봤었냐면 치즈 같은 거 사람들한테 동일한 치즈를 먹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르게 했던 실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가게에 앉아서 또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경우랑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이제 초원, 목장,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소가 있고 거기 딱 앉아서 먹으면 이 치즈 맛이 더 맛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경험을 제가 증강하다라고 달아놨는데 좀 더 복잡한 케이스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2020년 뉴욕에 125달러짜리 우리나라에서도 125달러면 한 15, 16만 원 되니까 싼 음식이 아니죠. 코스 요리가 있었는데 뭐 미슐랭에 나올 정도의 식당인데 이 식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오큘러스 퀘스트
그때는 이제 2가 아니라 1이었어요. 1을 뒤집어 쓰고 식사하는 겁니다. 근데 식사 쓸 때 되긴 돼요. 뒤집어 썼는데 입은 안 막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2가가 돼서 보여요. 현실 물건이. 완벽하게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에피타이저 달달하게 먹을 때 이렇게 몽환적인 부분이기 위해서 좀 약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달달하게 느껴지지 이게 차갑거나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자극을 이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교감이 증폭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계속. 또 뭐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나오고 후식 나오고 차 마시고 할 때 계속 그거 싱크를 맞춰갖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식당. 그러니까 동일한 코스를 먹을 때도. 이런 시도가 뉴욕에서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그 이비자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더 비싼 식당이었는데 $200짜리 코스 요리였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입으로 먹고 향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눈과 귀의 역할도 꽤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의 것들 사실 지금은 당장 뭐 오래 활성화되기는 어렵죠. 왜냐? VR을 쓰고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린 지금부터 급변하는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언가들도 앞으로는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간편식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지하에도 이제 제가 주상복합에 사니까 이런 거 밀키트 파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무인 매장. 무인 매장 하나가 밀키트만 팔아요, 요거. 그래서 보면은 뭐 대충 이 사진 비슷하게는 되는데, 약간 조리가 안 들어간 경우에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는데 조리가 들어갈수록 사진하고 점점 달라지는 음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점점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가끔씩 친구들 없었고 혼자 해먹고 있으면 굉장히 철학 맞아요, 스스로가. 아, 나 이게 뭐 하는 거지? 밖에 나가 사 먹을 걸 그랬나? 근데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더 철학 맞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나이 든 아저씨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조합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간편식이 앞으로는 더 대세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거주의 형태나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근데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보게 되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그걸 봐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혼자 식사하기 좀 뭔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걸 먹는데 그냥 이것과 무관한 먹방을 틀어놓거나 다른 걸 보는 거죠. 근데 식사의 경험이 우리가 예를 들어 앞에 봤던 것 중에 뭐 메타가 만들고 있는 증강인식 글래스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도 친구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되다 보게 되면 간편식이 대사가 되지만 내가 지금 밥을 먹는 이 씬 자체는 다르게 인식하도록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있거나 조금만 내 자취방에 혼자 있지만 자취방이 아니라 이런 음식이 나올 만한 호텔에 브런치 카페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주는 쪽으로. 즉 현재 이들은 단순히 식품 사업자긴 해요. 식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자인데 이들이 원래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IT 기술로 접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차별화를 하려고 엄청난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정보기술을 통한 메타버스적 경험의 차별화가 또 하나의 큰 경쟁 포인트가 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음식에 대한 맛의 차별성은 많은 실험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던 실험 중에 스탠퍼드 대학의 더글러스 맥코넬 교수가 했던 실험인데 저는 이 실험을 굉장히 재밌게 본 이유가 가끔씩 사람들하고 제가 와인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럼 저 솔직히 똑같아요. 구별을 못 하겠어요. 이 맛이나 저 맛이나. 잔도 어떨 때 제가 이제 뭐 친한 분이 갔는데 여기 단골집이라고. 우리만 왔을 때 주는 잔이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잔 이거 하나가 30만 원짜리래요. 절대 깨트리지 말라고, 건배하지 말라고. 일단 부담감 때문에 일단 맛이 별로 안 나요, 처음에. 그런데 와인도 어떤 건 뭐 3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 이렇게 먹는데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했던 실험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근데 이제 와인을 갖고 한 게 아니고 60명의 맥주 애호가. 난 맥주 브랜드 다 하고 특히 뭐 그거 있잖아요. 수제 맥주 다 걸러내고. 실험은 재판단한 건 맞았습니다.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구별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유명한 브루어리에서 나오고 가격표 있죠. 그거 딱 붙여놓으면 이거 맛있습니다. 뭐가 좋네요. 뭐 그들의 망한 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여기서 이제 느꼈던 게 사람의 미각과 후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사실 정밀하진 않은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주변적인 정보. 이게 30만 원짜리 잔에 먹고 있고 비싼 거야. 또 누구랑 같이 먹는다. 오늘이 어떤 날이다. 이런 여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맛에 대한 경험을 더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 맥주 자체가 한 잔에 3,000원짜리냐 3만 원짜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우린 더 중요하게 느끼는 존재다. 그게 실험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기는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마 제목을 봤을 때 가장 궁금해하셨을 부분은 저는 이걸 것 같아요. 직접 먹는 건 되냐 솔직히. 증강만 있는데 증강하지 말고 먹는 거, 입을 무는 거. 여기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분이 혓바닥을 내는 걸로 되고 있는데 혹시 민트 맛 좋아하는 분 계세요? 민트 초코, 민초. 민트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제 민트를 같이 먹을 때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이 치약을 먹냐고 뭐라고 하는데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민트 맛이 온도가 낮을 때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럼 저런 거 어떨까요? 약간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중화요리나 그런 거 이제 고기 같은 거 온도가 낮을 때랑 온도가 높을 때 뭐가 더 기름진 맛을 우리가 더 강하게 느낄까요? 풍성하게. 온도가 좀 약간 높을 때 그렇다고 해요. 사람 미각이. 이게 그걸 실험하는 건데요.
이 다음에 혓바닥에다 이렇게 대면 금속판 같은 거예요. 근데 온도 변화를 약간 주는 겁니다. 향을 약간 넘기면서 온도 변화를 줘요. 그러면 처음에 못 느끼던 민트 맛을 느끼고 별로 실제 기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좀 그리시한 맛이 난다, 기름진 맛이 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상용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짐작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입에 대야 되잖아요. 어쨌든 씹어야 되고. 실제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 연구팀이 만든 거고, 일본에선 저런 것도 만든 적이 있어요. 쿠키 회사에서 한 5가지, 6가지 종류의 쿠키인데 입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 맛을 식별할 수 있어요. 딸기 맛인지 초코 맛인지 그 향 나면서. 그런데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됐을까?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건 해볼 만하겠죠. 이 팁 부분을 계속 교체형으로 바꾼 다음에 팝업 스토어. 예를 들어 패션만 팝업 있고 뭐는 팝업이 없냐. 식품도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미래에 만들 쿠키 보여주는 거. 이런 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서 내가 예를 들어 오트밀을 먹는데 초콜릿 시리얼 맛이 나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건 있죠. 오트밀을 먹을 때 주변 환경을 내가 정말 푹 빠져서 먹을 수 있는 인류 레스토랑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연인하고 먹는 거, 이 장면으로 연출이 되면 오트밀도 행복하게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메타버스를 직접 맛보기, 약간은 되지만 가정집에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될 단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약간 패션처럼 경험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고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요거는 작년 할로윈 때,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했던 치폴레,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약간 멕시칸 레스토랑 같은 데죠. 여기서 했던 행사인데요. 로블록스에서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로블록스 서버가 이 시즌에 다운이 됐는데, 이건 뭐 약간 루머일 수도 있는데 얘 때문에 다운됐다는 말이 많았어요. 얘가 사람들이 너무 접속이 폭주해서. 실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왠지 저는 이 미국 식당들은 다 보면 다 패스트푸드 느낌이에요. 제 머릿속에 모든 게 패스트푸드. 보면 안 좋을 거예요. 이들도 약간 이제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할로윈이니까 들어가면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 브리또, 핫소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줍니다. 그럼 입어요. 입고 나면 이제 매장을 통해서 뒤로 나가면 여기에 미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미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탈출하는 미션을 주는 건데, 잘 탈출을 하게 되면 쿠폰 같은 걸 주는 이벤트였어요. 근데 탈출을 이제 못 하더라도 뭔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매장에서 이런 음식 먹을 때 얘네가 원재료가 뭐가 있는지 내가 시켜먹는 음식 아니면 잘 안 보게 되죠. 보기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그걸 다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야채 같은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왠지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험을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하고 나서 당장 뭐 맨 말미에 뭔가 맛을 보거나 구매하는 버튼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치폴레라는 브랜드와 적어도 20-30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험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과 관련된 경험을 선사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 매출이 바로 발생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각인이 깊게 되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치폴레가 약간 아이 버전이었으니까 어른 버전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랑 이제 저 식구들이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가 버드와이저인데 NIWC에서 만든 맥주인데, 얘네는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경마를 이제 갖고 왔어요. 경마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뭐 국내는 사실 그런 문화가 조금 적지만 그렇게 뭐 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보통 맥주만 마시면서 예를 들어 뭐 미식축구도 보고 경마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이제 엮어놓은 겁니다. 자기네는 원래 뭐 메타버스 회사도 아니고 게임도 아닌데 이렇게 경마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말을 내가 사고 팔 수 있어요. 투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 봤더니 한 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자기가 경마를 처음 기본 말 갖고 막 해서 따고 해서 말 키워요. 또 말 한 필이 비싸게 거래된 게 2억 가까이 거래된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인데요. 실제 말도 아니고. 그 말은 그 버드와이저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많이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미국의 유명한 운동 경기나 이런 어떤 경주대회가 있을 때 거기에 광고를 붙이는 거, 그건 이제 원래 했던 방식이고, 근데 그건 뭐 사실 비용도 비싸지만 한 번의 경험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계속 어디서 뭐라든지 간에 내 말을 누가 지금 비딩을 하고 있나? 내 말을 지금 뭐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럼 이 브랜드에 맥주를 안 먹더라도, 운동을 안 보더라도 바인딩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뭐 이건 기업의 입장이고, 고객 입장에서 좀 무섭긴 하죠. 내가 딴 거라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단편적인 어디 협찬이나 지면 광고, 이걸 넘어서서 음식과 관련된 경험, 연관된 경험을 계속 일상의 시간으로 길게 확장해주는 작업, 이걸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제가 이제 패션과 식음료 회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패션과 식음료가 인더스트리의 볼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지만 정말 소상공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분야죠. 집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작은 식당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바지 같은 거 파는 조그만 가게들도 집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만 봐도 이렇게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버스의 발달은 소상공인분들 이분들한테 그럼 그냥 약간 흑백 놀리긴 한데 유리할지 불리할지.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플랫폼이 도입이 되고 뭘 하면서 늘상 경험을 해왔죠.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하는 플랫폼 사업자 지금도 이제 양쪽의 얘기를 다 받고 있죠. 아니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거기서 동일한 메뉴처럼 떠가지고 구매가 되는 거야.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전화번호 보고 주문하고 종이책 보고 주문했고 그때 수수료가 없었어. 지금은 그냥 수수료 너무 많이 떠서 음식값 자체가 올라가서 그걸 소비자하고 소상공인이 다 떠안고 있는 거야. 안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5조 단위의 거래가 되겠어. 이 기업이 5조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돈을 다 누가 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주문 앱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앞서 그렇게 누구는 뭐 경무와 관련된 플랫폼을 보여주기도 하고 누구는 경험을 증강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기도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요거를 여쭤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좀 고객과의 경험이나 광고나 이런 쪽에 더 많은 또 경험이 있으신 우리 정 기사님한테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 사업자 이렇게 작은 뭐 카페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조금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일단은 그럼 그냥 정보가 없고 이런 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많이 불리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그런 분들은 이럴 시간도 별로 없고 혼자서 1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꽤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반면에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아시고 활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토대로 또 다른 사업을 뭐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또 홍보로 이용한다거나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할 때 받았거나 뭐 이메일 오거나 했던 소상공인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안경 그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안경 가게가 약간 본인은 더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는데 겉에서 보면 다 그냥 안경 가게처럼 보이니까 그 내부나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을 메타버스에서 좀 비주얼라이즈 시켜가지고 특히 젊은 층은 현재도 메타버스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철학을 메타버스에서 좀 비주얼라이즈 시켜가지고 특히 젊은 층은 현재도 메타버스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유명한 안경 체인은 아니지만 또 이제 본인만의 안경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으시대요. 그거를 아까 봤던 그 의류나 예를 들어 화장품 업체도 NFT 발급하니까 나도 안경에 대한 NFT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거를 시도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정 기사님 말씀처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스마트폰도 지금 사람마다 사용하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단 IT적인 무언가 알아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의 결정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IT 기술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이쪽의 비율이 이대로는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쪽이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분들이 어려운 기술, 제가 뭐 강의에서 주로 강조했던 뭐 스마트 글래스나 뭐 스타라인 디스플레이 이런 걸 손대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쉬운 거. 제가 이제 요 다음 차지 강연에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주는 희한한, 저렴하고 희한한 인도 기업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쉬운 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리나 공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다음 차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차시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